만약 여러분이 재배할 수 있는 가장 영양가 높고 맛있고 생산적인 채소 중 일부가 오늘날에는 거의 아무도 심지 않는 바로 그 채소들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재배했고 기근 동안 사람들을 구했으며 왕들이 왕실 정원에 심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채소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한 현대의 교배종과 예민한 작물들을 쫓는 동안 이 중세의 채소들은 저항력이 강하고 튼튼하며 엄청나게 풍성했습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자라고 가혹한 기후도 견뎌냈으며 오늘날 우리가 들이는 노력 없이도 여러 세대에 걸쳐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삶과 원예를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20가지 역사적인 채소를 소개합니다. 1. 덩이줄기 완두. 지상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땅속에는 진정한 보물을 숨기고 있는 식물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 전역에서 자생하던 중세시대의 인기 작물, 덩이줄기 완두가 바로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이 작물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뿌리에서는 견과류와 비슷한 작은 덩이줄기들이 조용히 자라났고 이를 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안다면 항상 가득 차 있는 자연이 제공하는 비밀 간식 서랍과도 같았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농민들은 들판과 숲에서 이것을 캐내어 가난한 자의 트러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약간 달콤하고 견과류 같은 맛이 나서 당시의 밋밋한 음식들에 비해 기분 좋은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이 덩이줄기는 전분과 단백질을 모두 제공했는데 이는 야생식물에서는 보기 드문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덩이줄기 완두의 가장 큰 장점은 생명력이었습니다. 다른 작물들이 실패하는 곳에서도 자라나 혹독한 겨울에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약용식물에 관한 문헌들에서는 소화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면서 이 식물은 버려졌습니다. 현대의 농부들은 감자에 비해 크기가 너무 작고 수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 속에 말 그대로 파묻혀 잊혀진 슈퍼푸드입니다. 2. 줄기상추. 덩이줄기 완두가 땅속에 숨어 있었다면 이 식물은 땅 위에서 자랑스럽게 자랐습니다. 줄기상추라고도 알려진 이 중세의 채소는 잎이 아니라 두껍고 아삭아삭한 줄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추처럼 보이지만 오이와 아스파라거스를 섞은 듯한 맛이 나는 채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줄기상추입니다. 중세의 요리사들은 줄기의 껍질을 벗기고 잘라서 스튜에 넣거나 구워서 진미로 대접했습니다. 잎도 약간 쓰긴 하지만 먹을 수 있었으며 종종 수프에 사용되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이것은 비타민C, 섬유질, 수분을 공급했으며 빵과 고기가 주를 이루던 시대의 신선한 채소였습니다. 아시아가 원산지인 이 채소는 무역로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도승들은 수도원 정원에서 이를 재배하며 그 활용성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더 부드러운 잎 상추가 유행하면서 이것은 잊혀졌습니다. 3. 알렉산더. 로마인들은 이 대담한 식물을 영국에 소개했고 중세 농부들은 이를 빠르게 채택했습니다. 이 식물은 정원의 가지런한 일항을 따르지 않고 잡초처럼 자랐지만 진미의 맛을 지녔습니다. 성가신 이웃이 사실은 훌륭한 요리사라는 것을 발견하는 중세시대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줄기, 잎, 꽃, 뿌리, 씨앗 등 식물의 거의 모든 부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싹은 샐러리처럼 먹었고 꽃은 샐러드에 추가했으며 씨앗은 후추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잎은 수프와 스튜에 파슬리와 샐러리 사이에 흥미로운 맛을 더해주었습니다. 높이가 거의 2m에 달하고 익충을 유인하는 노란색 꽃을 피우는 이 식물은 아무런 관리 없이도 해안가, 절벽, 길가에서 번성했습니다. 1700년대에 샐러리가 정원과 주방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른 채 그냥 지나칩니다. 4. 야생 시금치. 중세 유럽에서 야생으로 자라기도 하고 재배되기도 했던 이 식물의 기원은 사실상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이 식물은 널리 자랐고 키우기 매우 쉬웠으며 다시 심지 않아도 매년 자라났습니다. 만약 식물에게 이력서가 있다면 신뢰성이 가장 큰 장점이었을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하여 시금치보다 철분이 풍부하고 중세 식단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가득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봄철에 초기 새싹은 구세주였습니다. 요리사들은 어린 줄기를 아스파라거스처럼
성숙한 잎을 시금치처럼, 꽃봉오리를 미니 브로콜리처럼 사용했습니다. 약용으로도 쓰여 잎을 상처에 붙이고 뿌리를 다린 차는 가벼운 하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방면의 쓰임새 때문에 만병통치약 올굿이라고 불렸습니다. 산업적 농업의 도입과 함께 이 튼튼 식물은 점차 버려졌습니다. 5. 쇠비름. 쇠비름은 녹색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들판, 오솔길, 정원 등에서 자생하며 종종 잡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중세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쇠비름은 진정한 영양폭탄이었습니다. 다육질의 잎은 샐러드와 수프에 완벽한 레몬과 비슷한 약간 시큼한 맛이 났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오메가 3지방산의 가장 풍부한 식물성 공급원 중 하나이며 비타민 A와 C가 더해져 매우 뛰어났습니다. 치료사들은 열을 내리고 염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식물을 추천했습니다. 농민들은 자유롭게 채집했고 귀족들은 여름에 시원한 채소 요리로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농업은 이 식물을 잡초로 분류하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6. 대지의 사과. 쇠비름이 지표면 위에서 자라는 동안 대지의 사과는 중세 농부들에게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여러 덩이줄기 작물에 사용되었으며 자연이 땅속에 묻어둔 과일로서의 역할을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뿌리 작물들은 전분, 단맛, 내구성을 제공하여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 섬유질, 미네랄을 공급하여 혹독한 겨울에 공동체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약용식물에 관한 문헌들에서는 몸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감자가 우위를 점하면서 대지의 사과라는 용어는 잊혀졌고 이러한 작물들은 집단 의식 속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7. 스키럿. 중세 시대에 소중히 여겨졌던 이 뿌리 작물은 현대 농업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한 당근과 달리 이 식물은 기르기 쉬운 작물이었습니다. 한 번 심으면 달콤한 뿌리가 땅속에서 번식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숨겨진 식량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자 대신 채소를 생산하는 저축 계좌와 같았습니다. 당근이나 파스닙보다 자연적으로 더 단맛이 나서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 가늘고 하얀 뿌리들은 심지어 왕실에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대 농업은 이것이 너무 작고 성장이 느리다고 여겼습니다. 한때 왕의 식탁에 어울렸던 채소가 오늘날에는 거의 잊혀졌습니다. 8. 명, 이나물. 중세의 요리사들이 레몬 향이 나는 시큼한 맛을 원할 때면 명이나물을 찾았습니다. 이 푸른 채소는 목초지와 정원 모두에서 번성하며 유럽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랐습니다. 시큼한 맛은 수프, 소스, 샐러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중세 식단의 기름진 맛을 줄여주었습니다. 명이나물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여 긴 겨울 동안 괴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초학자들은 열이 나거나 소화 문제가 있을 때 명이나물 차를 추천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명이나물을 식량이자 약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금치와 부드러운 잎을 가진 상추가 줄을 이루면서 이것은 망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9. 마쉬, 옥수수 샐러드. 명이나물이 산미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면 마쉬는 은은하게 속삭였습니다. 들판 상추라고도 알려진 이 연한 채소는 수확이 끝난 곡물밭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세 농부들은 견과류 향이 나는 이 채소의 부드러운 맛을 발견하고 다른 잎채소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겨우내 이를 수확했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마쉬는 진정한 발전소였습니다. 오메가 3지방산, 철분, 비타민C 등 중세 식단에서 보기 드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10. 살시피. 중세 농부들은 가장 기이한 맛을 가진 이 채소를 정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제대로 요리하면 굴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맛이 났기 때문에 중세시대 특히 고기나 생선을 피하는 종교 공동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400년대의 문서에 따르면 수도원에서는 금식 기간의 대용품으로 이를 재배했습니다. 중세의 정원에는 흰색 살시피와 검은색 살시피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둘 다 껍질이 어두운 길고 가는 뿌리를 생산했는데 껍질을 벗기면 그 아래에 미식가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진가는 겨울에 드러났습니다. 추위에서 살아남는 신선한 작물은 거의 없었지만 이 식물은 땅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 이를 캐냈고 일단 수확하면 썩지 않고 수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11. 스콜초네라, 병명처럼 들리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전혀 식욕을 돋우는 것 같지 않지만 중세의 주요 식량이었습니다. 이름은 독사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스콜존에서 유래했습니다. 약초학자들은 이 검은 껍질의 뿌리가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한다고 믿었지만 사람들은 점차 그 맛과 영양가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블랙살시피와 혼동되지만 이 식물의 뿌리는 더 길고 곧으며 검은 껍질과 하얀 속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토록 확실한 식량 안보를 제공하는 채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12. 램피온. 중세 정원에서 미인 대회가 열렸다면 램피온이 가볍게 우승했을 것입니다. 종 모양의 섬세한 꽃과 먹을 수 있는 뿌리를 가진 이 식물은 관상용인 동시에 실용적이었습니다. 램피온의 뿌리는 순하고 약간 달콤하여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파스닙처럼 요리해 먹었습니다. 잎은 수프에 약간 매콤한 맛을 더해 주었습니다. 램피온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민속의 일부였습니다. 이야기와 노래들이 이를 찬양했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마법의 속성이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약초학자들은 혈액을 정화하고 소화를 돕기 위해 램피온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램피온의 명성도 자신을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근이나 순무처럼 더 크고 빠르게 자라는 뿌리 작물들이 줄을 이루면서 이것은 잊혀졌습니다. 13. 첩일뿌리. 램피온이 꽃으로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첩일뿌리는 맛으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가늘고 창백한 뿌리는 중세 주방에서 진미로 여겨졌습니다. 당근과 파스닙의 중간쯤 되는 섬세한 맛에 귀족들이 사랑하는 은은한 단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요리사들은 이를 굽거나 크리미한 빌레로 만들거나 스튜에 추가했습니다. 약초학자들은 위장을 진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킨다며 이를 칭찬했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전분, 섬유질, 미네랄을 제공하는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이 뿌리의 가장 큰 장점은 겨울을 견디는 저항력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수개월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어 다른 채소들이 상할 때 식량 안보를 제공했습니다. 14. 웨일스 양파. 흥미롭게도 웨일스 양파는 웨일스산도 아니고 일반적인 양파도 아닙니다. 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1200년대 무렵 무역로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다년생 식물로 다시 심지 않아도 매년 자라납니다. 나누어 심을 수 있는 덤불 형태로 번식하며 중세의 한 문헌에는 식물 하나로 한 가족을 1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 역할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채소가 부족한 시기에 신선한 잎채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요리사들은 속이 빈 줄기를 사용해 수프, 스튜, 샐러드에 맛을 냈습니다. 가장 귀중한 장점은 추위에 대한 내성이었습니다. 15. 흰명아주. 의도적으로 심었던 다년생 양파와 달리 흰명아주는 저절로 나타났습니다. 이 야생 채소는 유럽 전역의 들판, 정원, 휴경지에서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양배추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시금치보다 철분이 많으며 심지어 케일보다 칼슘이 더 많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쓰레기 구덩이에서 수많은 씨앗을 발견했는데 이는 기근의 시기에 흔한 식량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소비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잎은 시금치처럼 삶아 먹거나 생으로 먹었고 식량이 부족할 때는 씨앗을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16. 맹골드 워첼. 들판 사탕무는 중세 농경지의 든든한 일꾼이었습니다. 사탕무와 친척벌인 이 뿌리 채소는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해 재배되었습니다. 커다란 뿌리는 다른 작물들이 실패할 때 식량 안보를 제공했습니다. 농민들은 이것을 삶거나 구워 먹었고 농부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 철분, 비타민 C를 공급했습니다. 다용도 식품이었기 때문에 약용식물책에서는 상처 치료에 잎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기근의 뿌리를 의미하며 그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농업의 현대화와 함께 이것은 동물 사료 단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7. 러비지. 다음은요? 러비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러비지 씨앗을 들고 유럽 전역을 다니며 정착하는 곳마다 이를 심었습니다. 수도승들은 수도원 정원에서 이를 재배하며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맛은 샐러리나 파슬리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강렬했습니다. 중세의 요리사들은 이것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작은 가지 하나만으로도 수프 한 냄비의 맛을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말린 잎은 고기에 향을 더했고 씨앗은 빵을 풍성하게 했으며 뿌리는 파스잎처럼 삶아 먹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러비지는 소화를 돕고 팽만감을 줄여주며 가벼운 이뇨 작용을 하는 오일 성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무역을 통해 이국적인 향신료들이 들어오면서 러비지는 유럽의 주방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 카르둔. 만약 아티초크에게 고급 식탁이 아닌 중세 정원에서 자란 더 튼튼한 사촌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카르둔이었을 것입니다. 엉겅퀴와 비슷한 이 식물은 꽃이 아니라 샐러리와 같은 두꺼운 줄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세의 요리사들은 이를 데치고 천천히 요리하여 단단한 가시투성이 식물을 부드러운 진미로 변모시켰습니다. 잡초처럼 보이지만 아티초크와 샐러리를 섞은 듯한 맛이 나는 식물을 베어 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카르둔입니다. 카르둔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약이기도 했습니다. 약용식물에 관한 문헌들에서는 소화와 간정화를 위해 이를 칭찬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섬유질, 칼륨, 항산화 물질을 제공하여 빵과 소금에 절인 고기가 지배적인 식단에서 조용한 건강의 동맹자였습니다. 그 강한 생명력 덕분에 수도원 정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티초크가 더 유명해지고 재배하기 쉬운 채소들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이것은 잊혀졌습니다. 19. 초석잠, 중국 아티초크. 카르둔이 땅 위에서 자라는 동안 초석잠은 땅 속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중국 아티초크라고도 알려진 이 기이한 덩이줄기는 진주 목걸이처럼 생긴 작고 울퉁불퉁한 뿌리를 생산했습니다. 중세 농부들은 그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모양은 이상했지만 견과류 같은 순한 맛이 나는 채소였습니다. 뿌리는 아삭아삭한 식감을 위해 생으로 먹거나 스튜에 넣어 요리하여 약간 달콤하게 즐겼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과 미네랄을 제공하여 겨울 식단에 반가운 보충제가 되었습니다. 중세의 문헌들은 이 식물이 열을 내리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기이한 생김새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매끄럽고 균일한 채소를 선호했습니다. 작은 크기와 까다로운 수확 방식 때문에 산업 농업에 부적합했습니다. 독특함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았던 채소가 바로 그 다르다는 이유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20. 시케일, 바다 양배추. 바다 양배추는 유럽 북부 해안의 중세 공동체에게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식용 가능한 다른 식물들이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모래가 많고 짠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봄에는 하얗게 된 새싹을 수확하여 아스파라거스처럼 먹었고 나중에는 성숙한 잎을 양배추처럼 요리했습니다. 많은 야생식물들과 달리 순하고 기분 좋게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가장 큰 가치는 레몬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비타민C 함량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던 어촌 공동체에게 이것은 괴혈병을 예방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단에서 이 채소가 사라진 것은 마치 공짜 보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 양배추는 오늘날에도 해변에서 자라며 여전히 맛있고 영양가도 매우 높지만 거의 잊혀진 상태입니다.